저번 시간에 이어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투자 실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살짝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투자 실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살짝 고평가되었거나 최소한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 실력을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뭔가 실력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걸 동일하게 세팅해두고 완전히 같은 상황에서 야 이거 해봐라 이러고 나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데, 사실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고 진짜 세상이 엉망진창일 때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때 시작했습니다. 1914년.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공황이 벌어졌는데, 요 대공황 시기는 주가지수가 90%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죠. 90%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스피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만약에 2000이다 그러면 이게 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바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시기에 연평균 20% 수익을 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주식 투자 실력 하나만큼은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미국에서는 금주령이 내려지고 갱들이 길거리에서 총 쏘고 다니고, 당연히 인터넷 같은 거 없었죠.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는 분식 회계가 엄청 많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사실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런 시대에 가치 투자 하나로만 20년 이상 연평균 수익률이 20% 이상, 이건 사실 투자 실력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돌아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두 나라가 전쟁하는 거잖아요. 물가 인상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있긴 했는데 이런 시대하고 비교할 만한 건 안 됩니다. 이건 세계대전이에요. 이때는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이고 인플레이션이니 금본위제, 굵직한 사건 사고가 진짜 많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1914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조기 졸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간 대학교가 컬럼비아 대학교, 소위 명문대죠. 미국에서도 명문대에 들어가서 조기 졸업을 한 거예요. 20살에 조기 졸업하고 스카웃을 막 세 군데서 받았다 그래요. 대학 교수가 돼달라고. 근데 자기는 돈 벌어야 된다고 월스트리트로 갔다 그럽니다. 그때가 1914년이에요. 그래서 증권가에 가자마자 1차 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정통으로 다 두드려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았고 당시에 원탑을 찍었던 사람이죠, 거의. 그러면 워렌 버핏은 1930년에 태어났습니다. 대공황이 벌어지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본격적으로 자기 회사 차려서 투자를 시작한 게 55년입니다. 55년, 우리나라 6.25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나서 상대적으로 세상이 굉장히 안정적일 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안정적인 시대에 주식을 해서 수익률이 벤저민 그레이엄보다 높니 낮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여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20년 동안 연복리 20%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그게 왜 대단한 거냐면,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 사실은 실전에서는 이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원금을 100억 가지고 주식을 시작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형태냐면, 만약에 주식시장이 첫 해에 1년 동안 5% 정도 빠졌다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주가지수가 마이너스 5% 내렸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방어를 잘해서 자기는 손실을 안 봤다, 0%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해에 주식시장이 좀 회복해서 한 10% 상승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44%를 수익 내야 됩니다. 44%를 수익을 내야 연평균 20% 이게 달성이 돼요. 첫 해에는 수익이 0원이니까. 그러니까 연복리 20%라는 거는 매년 20%가 기계처럼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해에는 손실이 나든지 아니면 별 수익이 없다가 다음 해에는 거의 50% 가까운 그런 수익이 나는 게 반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을 운용하는 사람인데 수익을 그런 식으로 내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실적이 나왔던 게 진짜 말 그대로 세상이 엉망진창일 때거든요. 이런 건 특히 미국에서 전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은 구식이다, 지금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을 보면 사실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레이엄 방식으로 미국 회사들을 적용시키면 매수 범위에 들어오는 종목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조업이 아니라 IT 업계의 플랫폼 기업, 구글이라든지 메타, 아마존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분석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안 맞긴 해요.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이 살던 시대에는 당연히 인터넷 기반의 어떤 서비스 기업들, 플랫폼
기업 이런 게 없었으니까 새로운 산업 때문에 생겨난 회사들은 예전에 100년 전에 분석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오면 이제 얘기가 틀립니다. 한국은 사실 아직도 너무 싸요. 그레이엄 방식의 투자가 여전히 잘 먹히고 그 사람의 투자 아이디어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요,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한국에서 한국 주식만 거래하고 있는데 그레이엄을 깎아내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외국의 유명한 투자자가 그레이엄 방식은 구식이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서 구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투자는 남 따라하면 안 되죠. 근데 남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을 따라해야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남을 따라할 것 같으면 옆집 아저씨를 따라한다든지 여의도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을 따라하지 말고 그냥 전 세계에서 최고라 불리는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 종목 거래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그냥 벤저민 그레이엄 따라하면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주식 투자 실력 하나만 놓고 따지면 워렌 버핏보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훨씬 뛰어나요. 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사실 버핏은 복리를 강조하면서 돈을 좀 악착같이 불렸죠. 근데 그레이엄은 돈 불리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레이엄은 돈을 좀 잘 쓰고 다녔죠. 주변 사람들한테. 예전에 대공황 시절에 자기한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손실이 많이 났었죠. 근데 그레이엄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고 자기 사비로 그 사람들 손실분을 다 줬다 그래요. 엄밀하게는 자기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인데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그레이엄 관련해서는 복리를 쌓아서 수익을 최대화하겠다. 이런 거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뭐 어쨌든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로 연결은 안 되는데 이 앞에 영상 보고 연결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썼던 증권 분석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보통주를 분석할 때 분석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유형자산 자체가 계속 변하니까 이 가치를 분석을 해봤을 때 좀 불안한 거죠. 아무리 분석을 철저하게 했다고 해도 계속 변하니까 유형자산 가치에 대해서 또 불안한 거 유형자산을 아무리 분석을 잘했다라고 해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형자산을 강조할 때가 많은데 그 회사의 브랜드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이미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쪽 관련해서 수치화할 수 없으니까 이런 보통주의 분석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줘요. 일단 책에서는 대표적인 투기 종목으로 아메리칸 캔이라는 종목을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전문 투자자인데 책을 쓰면서 그 시대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직접 언급을 하고 이 종목에 투자하면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면 이게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는 이쪽을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배당금이 전혀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장기간 동안 배당금이 전혀 지급이 안 됐고 주당 순이익이 너무 적다. 근데 변동이 너무 심했다. 순이익이 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주식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증자를 했던 게 실제로 사업에 투자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바라볼 때 좀 바람직한 투자 등급 종목을 언급해놨는데 회사 이름은 에치슨 토피카 산타페 철도 뭔가 길고 복잡한 요 철도 회사 근데 이게 괜찮은 이유가 배당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예측이 가능한 배당이 나왔다. 두 번째는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은 배당보다는 커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익이 배당을 초과했다. 당연히 순이익이 배당보다 더 커야 그만한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근데 평가해봤을 때 회사의 자산 가치가 주가를 초과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 스타일은 이 회사에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때 세상이 힘들어서 수익이 많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배당도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비해서. 단위가 달러니까 이 회사는 6달러, 7달러, 한 10달러 정도까지도 배당을 정상적일 때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의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이 회사는 한 10달러 정도까지도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주가가 18달러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거는 책의 앞쪽에 나온 내용이고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책의 좀 뒤쪽에 나온 내용인데 책의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을 저는 지금 왔다 갔다 그리면서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거는 요런 특징을 가진 회사가 투자를 검토할 만한 종목이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레이엄이 이런 종목을 선택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시점은 이쯤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정리하는 방식이 좀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10년
10년 정도를 재무에서 흐름을 쭉 적어보고 그걸 더 확장해서 한 30년 정도까지도 재무를 요약한 다음에 같이 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가까지 같이 요약해서 적어놓고 이걸 참고해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레이엄한테 주식을 배웠던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할 때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살펴본다 그래요. 특히나 중요한 투자권에서는 30년치, 기본적으로 10년치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아예 들고 와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에치슨 토픽과 산타페 철도를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해놨는데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 70년 정도가 지나고 워렌 버핏이 이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당시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진 거 다 끌어다가 베팅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철도 회사가 지금 이름은 BNSF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평가할 때 대표적으로 성공한 투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 철도 회사 인수권이고 두 번째가 가이코 보험회사 여기 투자권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대표적인 투자 성공 종목이에요. 예, 1948년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71만 달러를 요 가이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대충 20년, 25년 정도 지나고 이게 4억으로 바뀝니다. 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8억이죠. 8억 하는 정도를 투자를 하고 한 25년 뒤에 이게 한 4천억이 된 거예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대표적인 투자 성공건입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가이코 이 보험회사를 투자하기 시작한 게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 회사에 이사로 있을 때 그레이엄한테 배워가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당시에 가이코라는 요 회사에 뭐 영화 같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되든 워렌 버핏 투자 인생에서 어떤 핵심이 되는 종목들은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죠. 사실 얘가 또 새길로 새긴 했는데 어찌되든 그레이엄이 봤을 때 대충 투자에 적합한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종목의 첫 번째 기준은 안정적인 배당, 안정적인 순이익 그런 걸 장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좀 한정되고 그런 종목들은 가격 자체가 좀 안정적일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 분석에서 분석 같은 경우는 회사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중심을 둡니다. 분석하는 이유가 회사의 약점들을 다 찾아서 그런 종목들을 피하는 거예요. 뭐 순이익이 대충 나와 있다든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구조가 좀 부실하다, 뭐 부채가 너무 많다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구조 자체가 안 좋은 걸 얘기하죠. 부채라고 해도 부채의 성격을 또 보는 거예요. 채권 발행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크게 늘어났다. 이런 것도 피하고 유지보수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피하고 뭐 새로운 경쟁자가 나왔다. 이런 것도 또 피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포스코가 독점이었는데 현대제철이 생겨서 경쟁자가 강력하게 하나 나왔다. 그랬다라고 하면 그레이엄 같았으면 매도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산업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도저히 약점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회사를 하나 찾게 되면 그러면 그 회사랑 비슷한 회사를 끌어다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을 지급하는 철도 회사다라고 하면 배당을 지급하는 철도 회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종목들을 비교해보는 거죠. 여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과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 투자에서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기간의 자료를 가져와서 주당 순이익의 안전성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안정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회사인지 그러고 나서 이 회사의 순이익하고 주가를 비교해보고 순이익하고 주가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굉장히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회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로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어느 산업에서 어떤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미래를 생각하긴 하는데 과거를 보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과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는 아예 보지도 않고 미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기랑 가까워진다. 도박이랑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투자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영어로 적어봤을 때 인베스트라고 하는데 인베스트라는 요 단어 자체가 이제 이게 라틴어에서 따왔나 봐요. 근데 라틴어에서 따왔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이득, 이미 확보한 이득 그러니까 과거에 확보한 재산권이라든지 재산 가치와 연결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권 분석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미래 같은 경우는 불투명하니까 투기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고 과거는 이미 알려져 있고 확실한 거니까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엄
그레이엄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하자라고 하면 일단은 성장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회사가 성장을 쭉 해서 주가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쪽에는 사실 그레이엄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하는 얘기는 기업이 계속 성장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되면 배당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방식은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거겠지만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 차익은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성장하는 회사에서 배당이 더 커지는 거. 그러니까 더 쉽고 더 확실한 수익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덤이라는 거죠.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보너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 주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배당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라고 해도 보통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이 기업에 지분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장기간 동안 실적을 충분히 살펴보고 미래 전망을 해가면서 자기가 이 회사에 지분 참여를 한다. 여기서 지분 참여라는 거는 당연히 주식을 매수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분 참여를 하려는 사람은 첫 번째로 대차대조표를 보고 이 회사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이 회사의 가치가 이만할 때 내가 요만큼 사게 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건지 계산을 해보고 내 지분이 요만큼인데 이만큼 지분을 가져가게 돼서 앞으로 내가 가져갈 수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회사를 평가해보면서 이제 증자를 하게 돼서 이게 장부 가격 자체가 좀 부풀려질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게 너무 열받는 일이고 그런 거 피하려고 하면 실제로 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 실제 원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는 이 회사에 지분 참여를 하게 되니까 내가 가져갈 지분이 정확하게 계산해 봤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이제 사실 그걸 평가해 보기 위해서는 요 전체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사실 이런 거 자체가 그레이엄만큼 분석하는 것도 대단하죠. 데이터나 정보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정보가 너무 잘 돼 있죠. 보기 쉽게 돼 있고 증자를 한 이력이라든지 기록들을 너무 간단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사실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엄청난 폭락장이 있었는데 그 폭락장 바로 직전에 사실 상승장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공황은 이런 식의 폭락이 나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상승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엄은 이것도 겪었고 이것도 겪었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이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시장이 어땠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고 주식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지 이제 그걸 보면 29년도 이때 시장 꼭대기에 왔을 때입니다. 시장 꼭대기에 왔을 때 사실은 옛날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고평가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고평가라는 얘기는 안 하죠. 오히려 새로운 얘기들을 하는데 고평가라고 얘기는 안 하고 회사의 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은 적당한 가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요런 꼭대기가 생겼는데 요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는 건데 당시에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 배당금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산으로 수익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과거의 수익 기록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책에서 이제 묘사를 좀 더 하고 있는데 사실 100년 전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인데 지금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 사람들이 배당 같은 거에 관심 없고 시세 차익,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오래된 회사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생겼었고 당시에는 시대가 특히나 그랬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철도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우량한 투자 대상이었는데 원래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생겼다. 그때 자동차가 생겼죠. 철도가 원래 핵심이었는데 자동차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동차가 대량 생산될 때 이때는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고 변화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미래의 수익을 얼만큼 벌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금의 주가에 반영된다. 선반영된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시세 차익이 주목적이니까 배당 같은 거 관심 없다. 우량주라는 거는 수익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 이런 게 우량주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는 건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기가 계속 얘기하는 투자하고 투기는 차이가 있는데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매수를 할 때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에 대한 부분이 완전 무시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틸리티 회사라고 하면 뭐 전기회사나 가스회사, 한전이나 가스공사 뭐 이런 데죠. 그럼 유틸리티 회사의 현재 주가가 PER로 봤을 때 35배인데 근데 이 회사를 예전 자료를 쭉 봤을 때는 항상 PER 10 정도가 나왔던 회사라고 하면 그럼 지금 상태가 고평가된 거 아니냐. 그레이엄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고평가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고평가된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 평가 기준 자체가 올라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레이엄이 또 반박하는 겁니다. 만약에 순이익이 2달러인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100달러인데 이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에 끼워 맞추면 순이익이 2달러인데 주가가 100달러든 200달러든 아니면 1000달러든 얼마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불문하고 좋은 주식을 사놓으면 그 다음은 그냥 내버려둬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당시에도 뭐 여러 투자 회사들이 있죠. 뭐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레이엄이 봤을 때 상식적이다라는 투자 회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레이엄이 봤을 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런 투자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 불황기에 주식이 굉장히 쌀 때 그때 매수해서 굉장히 경기가 좋아졌을 때 가격이 비싸지면 그때 팔고 나오는 회사. 두 번째는 몰빵하지 말고 다양한 업종에 아니면 다른 나라 주식들을 분산해서 분산 투자하는 회사. 철저하게 뭐 분석하고 통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평가된 회사. 이런 회사들만 투자하는 그런 투자 회사들이 이런 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예전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요렇게 상승이 있었는데 이때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요 시장이 진짜 유례가 없이 상승을 했는데 유례가 없이 하락을 했죠. 대공황 때. 어떻게 보면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요 사람은 세계 1차 대전 겪고 세계 2차 대전도 겪었고 대공황도 겪었고 당시에 진짜 엉망진창이었던 세상을 겪었던 사람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투자, 읽지 않는 투자 요런 쪽에 집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씩 제안하는데 투자를 어떤 포트폴리오, 그룹으로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위험 자체가 일단은 분산이 되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 증권 분석에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부분이 가격이라는 게 투자를 할 때 핵심적인 요소다. 싸게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해요. 여기서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거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기회는 사실은 잘 없죠. 그러니까 그레이엄이 회사를 분석할 때 과거의 기록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주당 한 6달러를 버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를 한 100개 정도 모으고 최근 10년 동안 주당 순이익이 평균적으로 한 1달러인 회사 이런 회사를 또 100개 정도 모아봤을 때 앞으로 미래는 모르지만 이런 그룹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그룹보다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익의 총액이 이쪽이 더 크지 않겠냐.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레이엄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미래의 수익은 어떤 행운도 아니고 경영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본력, 이 회사가 가진 재산, 이 회사의 경험, 명성, 거래처들 이런 게 미래 실적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재산이 이만큼 있는 회사, 이 회사보다 이 회사가 그럴 확률이 크죠. 경험도 더 오래된 회사, 이런 회사들이 경험이 당연히 더 많을 테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거래처, 그 회사의 인지도 이런 게 과거에 뛰어났던 회사가 더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 잘 벌었던 돈을 다시 또 재투자를 해서 자본력은 더 커지고 경험은 더 많아지고 명성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합리적으로 좀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경영자가 좀 어리버리한 애로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얘보다 경쟁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 이런 거는 얘기해 놓은 게 너무 많은데 투자를 할 때 이걸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매수를 할 때도 중요한데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근데 매수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배당률이 한 10% 된다. 배당률이 뭐 만약에 한 10%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가치가 더 올라가고 배당률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계속 보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해도 회사의 내재 가치가 뭐 이런 식인데 주가가 뭐 여기가 있다. 이럴 때는 또 처분할 수 있다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를 하고 있을 때도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내재 가치를 계속 평가해보고 가격적인 걸 계속 평가해보고.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은 사실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내용이 들어있는 게 되게 많은데, 책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레이엄의 메시지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일단 투자라는 것 자체가 원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이 사람은 많이 버는 걸 강조하진 않아요. 항상 안전하게 그 원금을 잃지 않는 거, 그런 유형의 방식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싸게 산다라고 해도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투자 등급을 만족하는 좋은 회사,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회사,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실적도 안정적이고 배당도 안 끊기고 나오는데 배당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 장기간 동안 그런 회사를 가능한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중하는 거는 쉽고 예상 가능한 수익, 배당이죠. 내가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배당 쉽게 계산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투자 등급에 들어가는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우량주죠. 그런 우량주가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나와 있을 때 당연히 배당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회사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변했을 때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올랐겠죠. 근데 이 사람은 주가로 인한 시세 차익은 일단 일종의 어떤 보너스 같은 개념이고, 여기에는 일단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건데, 사실 요 내용은 정확하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조합을 한 건데, 굉장히 우량한 대형주가 내재 가치 대비해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적당한 가격인 경우에, 그럴 때 소형주가 굉장히 조그마한 회사가 내재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둘 중에 어떤 거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까? 이 사람은 투자할 때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죠.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걸 반복적으로 몇 번 읽어본 사람은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답이다 이런 방식은 아니고, 그런 거는 그레이엄 방식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을 이제 토대로 봤을 때는 만약에 시장 상황이 평범하고 그냥 보통의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쪽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금리가 굉장히 오르면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런 원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 그럴 때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엄 방식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오르면 역사가 오래된 대형주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이 좋고 굉장한 상승장이다 이러면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보통 증자를 해요. 보통 증자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랑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시장이 하락장이다, 그리고 굉장히 침체됐다 이러면 회사에서 증자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채권을 발행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그러면 그럴 경우에 시장의 금리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가 부담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규모가 작은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채권 발행할 때 이자를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규모도 크고 오래된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대기업은 지출되는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기업보다 훨씬 적으니까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사실 증권 분석이란 책의 앞부분을 하다가 뒷부분으로 갔다가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좀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데 좀 두서가 없죠. 사실 이 책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저처럼 이미 뭐 몇 번 읽어본 사람이 전체적으로 해설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어렵게 해설해 드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증권 분석에 나와 있는 그레이엄의 투자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원래 영상을 좀 길게 해서 한두 개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아마 한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영상에 또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